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바라보는 근대 세계 체제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라틴 아메리카 연구소 김은중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론과 구성론입니다. 인과론과 구성론은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 체제를 바라보는 두 개의 큰 관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과론적 관점에서 보아왔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구성론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 정복과 근대 식민 세계 체제입니다. 구성론으로 바라볼 때 라틴 아메리카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마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근대 식민 세계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럽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억압하고 자본을 착취하는 과정을 자본주의 세계 경제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권력의 식민성과 유럽 중심주의입니다. 근대 식민 세계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토대로 되어 있는 권력의 식민성과 유럽 중심주의는 여전히 식민주의가 끝난 지 벌써 20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4장에서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강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시기 전에 이 글은 앵리케 두셀 멕시코 철학자 글입니다. 1492년 타자의 은폐, 근대성의 신화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책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 글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을 인용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92년은 근대성이 탄생한 해이다. 그러나 근대성이 탄생한 유럽이 타자를 마주하고 타자를 통제하고 타자를 굴복시키고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였다. 또 근대성을 구성하는 타자성을 발견하고 정복하고 식민화하는 자아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던 때였다. 요컨대 타자는 타자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동일자에 의해 은폐되었다. 따라서 1492년은 개념으로서의 근대성이 탄생한 순간이자 투기의 희생신화, 폭력신화가 기원한 순간이며 동시에 비유럽적인 것을 은폐한 과정이다. 근대성이라고, 지금 우린 근대라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성이라는 것은 이 근대라는 시대의 특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1492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1492년을 앵리케 두셀은 근대성이 탄생한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성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또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지리상의 발견, 과학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고 18세기 계몽주의에 이르러서 근대성이라는 어떤 큰 흐름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런 근대성은 보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발전이라든지 진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근대성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셀이 얘기하는 것은 근대성이 탄생한 그 해는 바로 유럽이 타자를 마주하고 타자를 통제하고 타자를 굴복시키고 타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시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대성이라는 것은 식민성과 같이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고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인과론과 구성론입니다. 인과론과 구성론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X라는 사태와 Y라는 사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X라는 사태와 Y라는 사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X라는 사태가 Y라는 사태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면서 X라는 사태 없이는 Y라는 사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인과론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론은 X라는 것과 Y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X는 Y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고 또 X라는 사태가 없으면 Y라는 사태도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라는 것이 바로 근대성 혹은 근대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Y는 아메리카의 정복과 식민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대성, 근대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아메리카의 정복 식민주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근대성과 근대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주의보다 앞서며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주의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인과론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성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구성론은 X라는 사태와 Y라는 사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근대성, 근대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아메리카의 정복과 식민주의는 동시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메리카의 정복과 식민주의가 근대성, 근대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내적 요소 혹은 외적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설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과론과 구성론의 관점은 대단히 다르고요. 지금까지는 인과론적 관점에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관계 또는 라틴 아메리카 관계가 계속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성론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의 관계 또는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관계가 어찌 보면 굉장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구성론의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복, 아메리카의 정복과 식민주의를 다시 바라보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근대성, 근대세계체제,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유럽에서 시작돼서 세계 전 곳곳으로 확산되었다라는 유럽 중심적 터널 사관과 확산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둘째, 근대성의 정의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즉, 근대성은 발전이나 진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목표죠. 선입니다. 보편적 선인데 그러나 구성론적 관점으로 보면 근대성은 세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대성은 식민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식민성이 없으면 근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근대성은 유럽에서 시작됐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따라가야 할 목표라고 지금껏 생각해 왔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식민주의와 아메리카 정복은 이런 근대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탈 또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대성을 보편적 선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근대성도 완성된 것이 아니다. 미완이다. 그래서 근대성의 미완의 기획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론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완성되지 못한 것은 근대성이 아니라 근대성과 더불어 시작된 식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탈식민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성도 물론 근대성이 좋은 면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근대성이 저지른 어떤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탈식민성이 라틴 아메리카가
추구해야 될 기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성론적 관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관계는 대단히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론적 관점으로 아메리카 정복과 근대 식민 세계 체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즉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과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역사책에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적는 것, 말하는 것은 동일한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역사의 서사화가 일어납니다. 역사의 서사화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다른 이야기들을 누락시키는 것이죠. 이런 누락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해 두는 것처럼 역사라는 건 승자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전부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아왔던 선주민들의 이야기들은 전부 누락됐죠. 누락되거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메리카는 발견되었는가? 아니면 발명되었는가? 지금까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거죠. 유럽 사람들의 중심 시각으로 역사가 기록됐고 서술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드문드 고만이라는 멕시코의 역사가이자 철학자가 아메리카의 발명이라는 저작에서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캐리브해의 어떤 섬에 도착했던 그 역사적 사실은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의 서사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과 발명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태에 비슷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두 개의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는 관점은 기록된 제국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어떤 그 관점이 바로 발견이고요. 발명이라는 것은 누락된 식민지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에드문드 고만의 책, 다시 말씀드려서 1950년 정도를 기점으로 우리는 누구냐라는 어떤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락된 식민지의 관점을 뭔가 얘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의 관점이 아니라 발명의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유럽 중심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탈식민적 시각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새롭게 서유하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라틴 아메리카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늘 유럽이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타자로만 규정되어 왔고 타자의 관점은 누락되어 왔는데 이제는 주체의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세계를 바라보고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다시 인식하는 어떤 탈식민적
사유의 출발점이 바로 아메리카 발견에서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는 관점으로 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문장 하나를 인용했습니다. 이 글은 근대 세계 체제라는 개념을 창안한 미국의 이메누엘 월러스틴이라는 학자와 페루의 사회학자 아니발 끼아노가 공저작한 논문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제목은 개념으로서의 아메리카됨이라는 글인데요. 인용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대 세계 체제, 모던 월드 시스템은 장기 16세기에 탄생했다.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시작되어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이런 뜻이죠. 그래서 16세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근대 세계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세계 체제는 지리 사회적 구축물인 근대 세계 체제는 장기 16세기에 탄생했는데 지리 사회적 구축물인 아메리카도 장기 16세기에 탄생했다. 지리 사회적 실체인 아메리카의 창조는 근대 세계 체제의 구성적 행위였다. 여기서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과적 행위가 아니라 구성적 행위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 아메리카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세계 경제도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규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론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이미 존재했고 거기에 아메리카가 편입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고요. 이메누엘 월러스틴이 근대 세계 체제라는 방대한 저작을 저술하면서 이런 식의 관점을 갖게 된 것은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과의 어떤 협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인용한 아니발 끼아노 페루의 사회학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러스틴이 제시한 근대 세계 체제라는 개념은 민족주의적이고 국민국가적 이데올로기, 즉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 세계를 관계론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이메누엘 월러스틴의 커다란 공적이었죠. 그런데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 체제에서는 근대성이 저지른 폭력과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계점을 노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대성과 식민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은 구성적인 요소들인데요. 첫째, 식민성은 근대성을 구성하고 식민성 없이는 근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500년 전 아메리카의 발견으로 만들어진 근대 세계 체제는 이런 근대성과 식민성이 구성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근대 식민 세계 체제로 재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메누엘 월러스틴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책을 다시 수정한다면 근대 세계 체제가 아니라 근대 식민 세계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따라서 식민성은 근대성에 숨겨진 어두운 이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책이나 모든 정치 서적 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저술에서는 근대성의 관점으로만 서술될 뿐이지 식민성의 관점으로는 서술되지 않습니다.
식민성은 근대성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지러진 실수, 아까 말씀드린 일탈, 오류 이런 정도로 따라서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근대성을 완성하는, 미완의 기획인 근대성을 완성해서 모든 국가가 다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최종적 목표로서의 근대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식민성과 근대성이 구성적 요소들이고 식민성 없이는 근대성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런 식민성은 근대성에 숨겨진 어떤 이면이거나 일탈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 강의의 핵심적 요소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하는 것이 이 강의가 던져주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의 관점에서 라틴 아메리카를 이해한다는 것은 서구 유럽이 어떻게 탄생했으며 근대 세계 질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1장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근대성, 식민주의, 근대 세계 체제, 자본주의 세계 경제는 동시적이고 상호 구성적으로 탄생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드린다면 아메리카가 언제 탄생했지? 아메리카 출생연도가 언제야? 라고 출생증명서를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1492년에 태어났다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메리카가 탄생한 1492년에 쌍둥이들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겁니다. 근대성이라는 쌍둥이, 식민주의라는 쌍둥이, 근대 세계 체제라는 쌍둥이, 자본주의 세계 경제라는 쌍둥이. 쌍둥이는 참 오류입니다. 두 명일 때가 쌍둥이죠. 다둥이가 태어났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 아메리카가 탄생을 했는데 동시에 근대성이라는 개념도 식민주의라는 역사적 사태도 근대 세계 체제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또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도 동시에 탄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론적 관점에서 근대 식민 세계 체제의 탄생의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 근대 식민 세계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 경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반복인데요. 아메리카는 장기 16세기 이후 새로운 전지구적 권력 모델의 첫 번째 공간 시간으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 근대적 식민적 세계 체제의 주변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메리카, 더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비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전까지는 몰랐던 대륙에 도착했다는 그 역사적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도 거의 1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요. 또 아스테카나 마야, 잉카라는 굉장히 훌륭한 고대 문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거의 모르고 있었던 대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1492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비로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새로운 전지구적 권력 모델, 즉 서구 유럽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점이지요. 장기 16세기. 이 권력 모델의 공간 시간으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월러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계 체제의 주변부, 중심부와 주변부로 얘기가 된다면 주변부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그러니까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딪힌 아메리카를 발견함으로써 그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아메리카의 아나우악 혹은 따완틴 수유라는 거대한 상권과 연결이 됩니다. 도판을 보시면 130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존재했던 상권이 등장합니다. 8개로 나누어지죠. 8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이 부분일 겁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상권이 있죠. 이 8개 상권 중에서는 주변부였습니다. 주변부. 이쪽에는 중국 문화권이 있죠. 이쪽에는 인도 문명권입니다. 이쪽은 페르시아 문명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쪽은 아프리카 문명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로 연결되는 위에 또 상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8개의 상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8개의 상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유럽은 사실은 변방이었습니다. 변방. 아메리카의 발견은 이 대서양 상용순회로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 8개의 상권에 2개의 상권이 합쳐집니다. 이쪽은 아나우악 상권입니다. 지금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파나마까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따완틴 수유라고 이 원주민 언어입니다. 원주민 언어로 잉카 제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밑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상당히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굉장히 거대한 대륙이기 때문에 이 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기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갔던 이 항로, 그리고 캐리브의 어떤 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되는 이 대서양 상용순회로를 통해서 이 아나우악 상권과 따완틴 수유 상권이 기존에 존재했던 8개의 상권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계 지도가 완성되는 것이죠. 세계 지도도 완성되고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완틴 수유는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를 중심으로 한 안데스 지역의 상권입니다. 아나우악은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원주민 언어로 지금 멕시코 시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지금의 멕시코에서 파나마에 이르는 지역의 상권이 아나우악 상권입니다. 이 2개의 큰 상권이 이 대서양 상용 순회로를 통해서 세계 경제 상권에 편입이 되는 거죠. 편입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리카
아메리카라는 그 지역이 그야말로 이 식민주의를 통해서 유럽의 식민지로 됐던 거죠. 그래서 대서양 상용순회로를 통해서 아메리카의 귀금속, 금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은이 더 주된 금속이었습니다. 은, 금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됩니다. 그리고 8개 아메리카 발견 이전에 존재했던 8개의 상권 중에서 비교적 작은 변방이었던 지중해 상권이 북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의 지리적 문화적 정체성이 바로 이런 대서양 상권이 등장하는 시점에서부터 헤게모니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역사가 전부 유럽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아메리카를 정복해서 대서양 상권을 통하고 아메리카로부터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시작한 그 시점은 유럽은 사실은 변방이었고 정말 보잘것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중국이나 인도로 항해, 콜럼버스가 왜 이 바다를 가로질러 인도로 또는 중국으로 가려고 했느냐. 중국의 뭐 도자기, 향료, 비단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그런 것들을 얻어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었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물물교환을 통해서 그런 중국 문화권이나 인도 문화권과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럽은 보잘것이 없었다. 그런데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금은이라는 귀금속이 유럽 사람들 소나기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재화가 된 거죠. 그 재화를 가지고 중국과 인도로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맨 꼭대기에 있는 엔클로저라는, 그러니까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중세 봉건제도라는 경제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 경제로 변환되는 과정에 이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노들에게 나누어졌던 토지를 지주들이 다 빼앗아서 울타리를 친 사태, 그게 엔클로저죠. 울타리를 치고 농사 대신에 양을 키우기 시작한, 그래서 양으로부터 얻어진 그 섬유 산업 이런 것들이 농업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얻어지는 그런 역사적 시점을 설명하는 이게 엔클로저 운동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지주들이, 귀족들이 차지하는 것이죠. 그 대규모의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은 토지로부터 쫓겨나서 불황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 불황자가 된 농민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나가는, 그래서 도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이때가 바로 15세기, 16세기 일어났던 사태들입니다. 이런 유럽에서의 엔클로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시점에 아메리카가 발견된 것이고, 아메리카의 정복을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간에 삼각무역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영토, 거기서부터 얻게 된 금은, 그 다음에 그런 금은이나 어떤 농사나 이런 것을 위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부터 흑인들을 노예무역을 통해서 들여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공산품 이런 것들을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팔기 시작한 이런 삼각무역이 발전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토대 속에서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메리카의 정복은 유럽에서 얘기한 엔클로저 운동과 비슷한 사태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문장을 하나 인용했는데요.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의 발견, 원주민의 섬멸과 노예화 및 광산에서의 강제노동,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여기서 동인도라는 것은 서인도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동인도의 정복과 약탈의 개시, 아프리카로부터 상업적 흑인 수렵장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노예무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산의 자본주의적 시대를 알리는 새벽의 특징이었다.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는 상당히 목가적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가적인 과정들은 본원적 축척, 막스가 얘기한 자본주의가 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본원적 축적, primitive accumulation이라는 이 본원적 축적의 주요한 계기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부적으로는 엔클로저 운동으로 공유제를 지주들이나 귀족들이 독차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아메리카의 정복이 바로 이런 국제적 수준의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원적 축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출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럽의 정복, 유럽인의 정복, 아메리카 정복은 경제적인 시점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획기적인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문명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아메리카 식민지 노동 통제 방식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과거에도 노동 통제의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했습니다. 즉 노예제도 존재했고요, 농노제, 소상품 생산제, 호해제, 임금제, 이런 것들이 역사적 어떤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식민지 노동 통제는 과거의 노동 통제 방식을 단순히 연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강제 노동이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러한 노동 통제 방식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러한 전 지구적인 새로운 노동 통제 방식이 어느 역사적 시점에서 시작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적 구조적 형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아메리카 식민지 노동 통제 방식의 아주 주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메리카의 정복이라는 역사적 사태는 신세계가 유럽을 향해 열린 것이 아니라 유럽이 신세계를 향해 열린 것입니다. 주체와 객체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카를 타자로 그냥 생각해 왔고 주변부로 인식해서 이 유럽의 근대성이 신세계로 밀물듯이 몰려 들어갔고, 아메리카는 유럽으로부터 이런 근대성의 수혜를 받은
대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관점을 역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유럽이 신세계를 향해 열렸고 이 신세계를 향해 열린 그 시점을 통해서 유럽이 서서히 이 전 지구적인 헤게모니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